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것을 집을 구하게 된 지금 알게 된 것이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너나위 짐. RH 코리아 출판. 회사는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 김 과장, 인사부 직원이 날 찾으면 회의 중이라고 해줘. 정확히 기억난다.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해 늦여름. 나보다 9년 먼저 입사했던 선배가 다급한 목소리로 내게 부탁했다. 그는 인사부 직원을 피하고 있었다. 본인의 차례라고 직감한 것이다. 당시 내가 다니던 회사는 동종업계 내 1등 회사였다. 회사 성적표가 증명하듯 내부는 치열했다. 입사 9년 차였던 나도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다. 좌충우돌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직원, 어려운 일도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직원,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더욱 많은 일을 맡게 된 직원이 바로 나였다.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그것도 모자라 일요일도 어김없이 자리를 지켰다. 어쩌다 가끔 시간이 남아도 현실 도피성 여행이나 야구 관람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던 나는 그런 직원이었다. 당시 회사는 사업 영역에 따라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중 내가 속한 부문 내 한 부서가 실직 부진을 이유로 통째로 사라지게 되면서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순식간에 미아 같은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입사 20년 차에 가까워진 선배들은 당장 내쳐질까 전전긍긍했고 그보다 연차가 덜 된 직원들도 본인이 전혀 생각지 못한 부서로 배치되진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입사 5년차 미만 직원들 정도만 그저 내일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 시기 인사부 직원들은 서류철을 들고 다녔다. 호출을 당해 면담실로 들어간 선배들은 본인에 대한 평가가 적힌 한 페이지짜리 문서 앞에 우두커니 앉아 퇴사를 종용당했다. 지금 당장 퇴직 서류에 사인하면 버티는 것보다 많은 돈을 쥐어주겠다는 설득에 수많은 이가 펜을 들었다. 사람들은 인사부 직원들을 추노꾼이라고 불렀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이 추노꾼이라면 우리는 노비란 말인가? 내게 자신이 회의 중이라고 말해주길 부탁했던 선배는 입사 18년차 차장이었다. 그때 내가 9년차였으니 내가 신입사원 시절 바라봤던 선배가 당시에 딱 나와 같은 위치였다. 후배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참 멋진 선배였다. 그는 윗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부류가 아니었다.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후배들에겐 따뜻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나타나 도움을 주던 그는 닮고 싶은 선배였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번번이 진급에서 누락되자 여기저기서 말이 나왔다. 그러게 잘 좀 하지. 결국 칼자루는 윗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세워서 승진이 되겠어? 본인이 자초한 거지 뭐. 똑똑한 척 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모르나 봐. 심지어 선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 그렇게 말했다. 선배는 결국 부서가 공중분해되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쌍둥이들의 아버지였는데 우연히 만난 책 한 권, 그리고 3년 후 선배는 떠났지만 회사는 멀쩡하게 돌아갔다. 좀처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소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는 감정적인 생각을 지우기 위해 더욱 일에 몰두했다.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날이 가뭄에 콩나듯 했던 어느 날 모처럼 일찍 회사를 나왔다. 맞벌이로 일하던 아내와 만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약속 시간까지 밖에서 기다리기엔 날이 너무 더워 회사 근처 강화문 대형 서점에 들어갔다.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출입구 쪽 매대에 놓인 자극적인 제목의 빨간색 책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유명한 재테크 분야 베스트셀러였지만 나는 재테크란 자신의 능력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기웃거리며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냥 지나쳤다. 다양한 여행서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룬 과학 분야 교양서 몇 권을 펼쳤다 덮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갑자기 부서 회식이 잡혔어. 함께 저녁 먹기는 힘들겠는데? 맞벌이로 둘 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좀처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없던 터라 매우 아쉬웠다. 집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다시 한번 그 재테크서가 눈에 들어왔다. 무의식적으로 책을 집어 펼치고 읽어내려갔다.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서점 문을 닫는 시간까지 책을 놓지 못한 것이다.
몇 페이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끝까지 읽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 책을 사고 싶지는 않았다. 그 재테크서를 산다는 것이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던 내게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책을 내려놓고 서점을 나와 버스를 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차창 밖에는 불을 환하게 밝힌 수많은 사무실 전경이 펼쳐졌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추노꾼을 피해 다니는 선배들이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딱 지금의 내 연차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뇌리를 스쳤다. 나 직장 생활 벌써 반이나 한 거야? 나지막에 흘러나온 혼잣말.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덧 회사만 믿고 있기엔 미래가 불안한 시기가 되어버렸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런 생각보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이처럼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현실이었다. 다음날 점심시간, 나는 단숨에 서점으로 달려가 어제 보던 책을 집어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책을 끝까지 읽고 또 읽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반신반의하며 책을 펼쳤던 나였지만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땐 이 책의 저자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저자 프로필에 적힌 블로그에 접속했다. 거기엔 책에 다 담지 못한 치열한 작가의 노력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났다. 그가 내게 자신을 소개하며 악수를 청하던 날 쿵쾅거리던 심장의 진동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180도 반전이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했고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만 달성하면 내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다. 그 실행의 결과가 어땠을까? 가진 돈이라곤 통장 속 5천만 원이 전부였던 나는 이제 순자산 20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불과 3년 만에. 그것도 직장에 다니면서 이뤄낸 성과다. 이게 가능한 걸까 싶었던 것들은 지나고 보니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이 변했다.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나의 무지를 깨부쉈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로 표현되는 돈그릇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며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자극적인 즐길거리로 불안감을 뒤로 밀어버리던 이전의 무책임한 삶에서 탈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직장 생활도 한결 즐거워졌음은 물론이다. 물론 이전보다 돈을 조금 더 번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 3년의 세월을 통해 적어도 돈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은 떨칠 수 있었다. 오히려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공부하고 행동하며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이전보다 행복하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투자가 돈뿐 아니라 자존감과 행복이라는 선물까지 안겨준 것이다. 문제는 당신의 편견과 선입견. 그래봤자 또 투기꾼 이야기겠지 뭐. 안 봐도 뻔한 재테크 책이로군. 나 역시 3년 전 읽었던 그 책을 펴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한참을 읽어놓고도 책을 덥석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 책을 읽는 동안 들었던 한 가지 생각만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혹시 내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맞고 타인은 틀렸다는 선입견.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세상은 옳지 못하다는 편견. 나는 3년 전 그날 처음으로 철옹성 같던 생각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 의구심을 지렛대 삼아 튀어오른 나는 그동안 내 주변을 덮고 있던 울창한 나무와 숲 위로 올라가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당신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만큼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것이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은 인류 역사상 단 한순간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에 이런 부동산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저 내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실제이자 현실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3년 전에 내가 그랬듯 그동안 가졌던 자기 생각에 강한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내 생각은 다 옳고 다른 이들은 모두 틀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를 깨닫느냐 아니냐에 따라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당신의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털어냈다면 이젠 차분하게 생각해보라. 당신은 현재 당신과 당신 가족들의 미래를 계획해 두었는가? 당신에겐 계획된 미래가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은 당신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그려지는가? 아니, 앞서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당도할 때 차분하게 앉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본 적이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내가 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본 적이 있었던가 하며 yes 혹은 no라는 대답조차 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절대 지금보다 나아질 게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책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과 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담았다. 지금 이 순간 미래가 불안한데 그 실체가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돈의 진정한 의미와 직장인으로 생활하면서 부를 얻는 방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현재 상황을 타개할 마음과 의지와 용기는 있지만 그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억지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즐겁게 쟁취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3년 전에 나처럼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을지 모를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찾은 해결책을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여정을 서로 응원하며 함께하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다짐하고 실행한다면 내게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 같다. 너나 위. 너와 나를 위하여. 무관심 속에 썩어가는 당신의 돈. 대한민국은 경제체제로 자본주의를 택한 나라다. 그러니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경제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된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들이마셔야 할 공기처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본주의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본주의를 너무 모르고 있다. 나라고 달랐던 건 아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 역시 자본에 대해 무지했다.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와 재테크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상세한 투자처나 투자법을 알기보다 먼저 돈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에 대해 알려면 당연히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큰 틀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물가 상승으로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이야말로 개인의 경제적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어원은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인플라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통화량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일정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 또는 통화의 양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아니, 내 돈은 그대로 내 주머니와 통장 속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 혹은 10,000원짜리 지폐로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미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물론 대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물가가 올랐다고 말한다. 그렇다. 문제는 이 물가라는 것이 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더 여의치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또 어떤 흐름으로 인해 생기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이 돈의 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들을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사람들에겐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읽으며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상징인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 이를 알기 위해 은행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자. 은행은 고객의 돈을 예금으로 받고 돈을 맞는 대가로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은행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면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에게 돈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비가 포함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알고 있다시피 반대다. 실제로 개인은 은행에 돈을 맡긴 후 예금 이자를 받는다. 그동안 돈을 내는 것이 아닌 받아온 상황이라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왜 그럴까? 은행이 좋은 곳이라서? 아니다. 은행이 우리가 맡긴 돈으로 무언가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중 일부만 돈을 맡긴 우리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즉, 미천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부터 이순신까지 총 100명이 각각 10,000원씩 은행에 예금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은행의 금고엔 1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은행 금고엔 100만 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적은 10만 원 혹은 20만 원만 있다. 이상하다. 우리는 그저 은행이 내 돈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해 주기를 원하는데 왜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100명으로부터 10,000원씩 돈을 받은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건 바로 100명이 동시에 찾아와 예금을 인출하는 일은 없다는 것. 과거 몇 차례 벌어졌던 금융위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객이 돈을 예금한 시기가 제각각이듯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 또한 제각각인 것이다. 이를 통해 돈 100만 원을 그대로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은행은 정말 예금액 중 일부만을 금고에 남겨두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고객의 돈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출이다. 즉 은행은 다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 이자에서 돈을 맡긴 고객에게 주는 예금 이자를 뺀 차익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잘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미 은행의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은행이 창출하는 수익을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숨어 있다. 앞의 사례처럼 은행이 고객의 돈을 활용해 돈을 버는 동안 시장에는 실제 돈의 양인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생겨난다. 10,000원씩을 은행에 예금한 100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고 같은 날 돈을 찾으러 오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은행은 그중 80만 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줬다. 그렇다면 은행에 돈을 맡긴 100명의 예금액이 줄어드는가? 천만에. 그들의 통장엔 여전히 10,000원이란 금액이 찍혀 있는데 80만 원의 돈이 시장에 나와 돌아다닌다. 즉 실제 돈은 10,000원짜리 100장인 100만 원이지만 숫자로 존재하는 돈은 180만 원이 된다. 경제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 통화량이 이 사례에서는 100만 원이 아닌 18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화량은 실제로 존재하는 돈보다 많다. 이렇게 돈의 양은 종이로 더 찍어내지 않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자본주의의 핵심은 은행이다. 은행이 없는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의 밥줄인 이런 메커니즘이 반복되어야만 자본주의도 유지될 수 있다. 이 말은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계속해서 통화량 증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포털 검색창에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 그래프라고 검색만 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래, 우리나라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이 내 재산과 무슨 상관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평소 경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쉽게 바꿔 말하면 그것이 흔해진다는 뜻이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전에 비해 시장에 돈이 많아져 흔해지는 것을 뜻한다. 즉, 통화량 증가는 돈이 흔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예전과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10년 전 한 개 500원이던 사과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1,000원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흔히들 사과의 물가가 올랐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과의 가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올라서 가격이 2배가 된 것일까? 아니다. 여전히 사과는 매년 일정한 수만큼 수확되고 좋아하는 사람의 수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가격이 오른 진짜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이다. 다시 말해 10년이 흐르는 동안 자본주의의 특성에 따라 돈의 양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이제는 이전보다 많은 돈의 양을 줘야만 사과 한 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가 상승이다. 당신도 이미 느꼈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10년 전 먹던 짜장면 가격이나 20년 전의 버스비를 생각해보라. 버스의 이동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진 것은 아니다. 변한 것은 하나뿐이다. 바로 돈의 가치. 그만큼 돈은 흔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어떤가?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경제적인 삶과 무관한가? 만약 당신이 이런 변화에 무관심해 그저 당신의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에 만족하며 산다면 결국 당신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시간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을 테니 말이다. 통장, 밑빠진 독.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랄 것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즉, 당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 열심히 돈을 벌고 이를 쓰지 않고 아끼면서 악착같이 은행에 저축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아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훗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이 진실을 목도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보자. 2019년 현재 삼겹살이 1인분에 10,000원이라고 하자. 실제로는 더 비싸지만 당신은 통장 속에 있는 돈 10,000원으로 삼겹살 1인분을 호기롭게 주문할 수 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29년엔 어떨까? 당신이 통장에 10,000원을 계속 둔다면 예금 금리를 1%로 생각할 때 10년 뒤 그 돈은 11,000원이 된다. 그럼 10년 뒤 삼겹살 가격은 어떨까? 단언컨대 11,000원으로는 1인분의 삼겹살을 주문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삼겹살 1인분 정도야 하면서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법, 삼겹살뿐 아니라 대부분의 식음료와 생필품은 당신의 예금금리보다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당신이 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모은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 특히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 바쁘고 정신없이 일을 해내는 당신이나 나 같은 직장인들은 더욱 그렇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만 아니라면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만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돈을 잃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면서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이란 녀석은 조용히 다가와 당신을 경악하게 만들 것이다. 이를 피부로 느끼게 될 때는 저렴한 물건이 아닌 값비싼 무언가를 구하게 될 때다. 이를테면 집 같은. 결국엔 집값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 과장님도 자가로 거주하세요? 한 번은 회사 후배가 내게 물었다. 지난 4년간의 전세살이에 지쳐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후배였다. 최근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면서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것을 집을 구하게 된 지금 알게 된 것이다. 근래 서울에는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신축 아파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당신에겐 어떻게 느껴지는가? 2년 전 그리고 4년 전 내 집 마련을 생각하다가 어떤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에는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다가 이제 내 집 한 채는 장만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에야 주변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주변 사람들을 보니 대개는 인근의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의 가격을 먼저 알아보는 것 같다. 그리고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언제 이렇게 집값이 올랐지? 후배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친 것 같은 아파트값에 처자식을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던 자신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후회까지 뒤섞인 채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도 물건이다. 앞서 말했듯 물건은 가격으로 표현되고 그 가격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는 원인으로 꾸준히 상승한다. 다만 아파트는 다른 물건에 비해 조금 더 특별한 성격을 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제인 동시에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는 투자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주택은 결코 투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현실에서의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필수제인 동시에 투자자일 뿐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탓에 부동산의 가격은 칫솔이나 신발 같은 생필품처럼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일정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선형의 움직임이 아닌 투자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를 땐 많이 오르고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내리기도 하는 파동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상승해 왔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버블 형성기에는 가격이 급등하고 침체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작은 흐름을 걷어내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그래프에서 증명되듯이 아파트 역시 물건이기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약 4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는가? 평당 55만 원 남짓이었다. 그런데 40년이 흐르는 사이 가격 뒷자리에 0이 2개나 더 붙어버렸다. 물론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5,500만 원이 되는 세월 동안 등락과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긴 시간이 지나자 처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가격이 됐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게 돈이 흔해지며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아파트 가격에만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에 훨씬 더 강하게 와닿을 뿐이다. 부동산도 아파트도 물건이라는 사실, 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라는 걸 기억하라. 이에 따라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말이 단순히 투기꾼들이 외치는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뜻이다. 만약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눈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의 가격 변화를 조사해보라. 10년, 20년 전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있는가? 당신의 돈을 통장에서 썩히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의 원리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내 통장 속 현금의 값어치가 나날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집값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치솟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닥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그저 월급을 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카드 결제일 다음 날에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진 않았는가? 이대로 가다간 그 돈의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해 왔던 건 아닌가?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자본주의의 본질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자본주의와 친해지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늘리거나 최소한 지킬 테지만 과소평가한 이들은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당신이 좀 더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본다면 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인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았음에도 그 자산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먼저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고 부자가 되기도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일생을 바쳐 일해서 번 당신의 돈을 그대로 통장에서 썩힐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바꾸는 대책 말이다. 그것이 바로 투자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천만에. 내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아주 작은 리스크도 감당할 수 없다며 결과가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려는 태도다.